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이제 1년 지났어요. 그런데 숲속에 있으면 전체가 잘 안 보이잖아요. 어느 정도 거리를 둬야 숲 전체가 보이잖아요. 이제 우리는 그 숲 안에 들어와 있는 상태라서 지금 우리가 어디쯤 가고 있는지, 지난 1년간 도대체 우리가 뭘 했는지 이런 거를 객관화시켜서 보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요 며칠 전에 좌파의 최고 전략가 이해찬이가 지난 1년간 우리 사회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몇 가지 중요한 얘기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이해찬이는 좌파들한테 뭉쳐서 싸우자고 한 건데, 그 이야기를 다시 뒤집어 보면 지난 1년간 우리는 잘 느끼지 못했지만 1년간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좌파의 최고 전략가라는 자는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걸 제가 이제 뒤집어서 한 두 가지만 설명을 드릴게요. 그 종북 주사파 중에 간첩들 빼고 김정은이 밑에서 대남 공작하는 그 수십 년간 그 집만 해온 프로페셔널 전문가들 빼고 우리 남한 대한민국에 있는 종북 주사파 중에서는 현재 살아있는 자들 중에서는 이해찬이가 최고 전략가입니다. 이해찬이 위에는 김근태도 있고 몇 사람이 있었는데 다 죽었어요. 지금 살아있는 자들 중에서는 이해찬이가 최고 전략가입니다. 진짜 꼴보기 싫지만 어쨌든 그자가 객관적으로 그런 위치에 있고 그런 역할을 해왔어요. 지금도 하고 있어. 그런데 이자가 한 몇 달 동안 안 보였거든요, 모습을. 그러다가 갑자기 나타났어. 그건 무슨 얘기냐면 이제 이해찬이가 직접 나서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좌파들이 절박한 위기에 몰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들이 잘 나가면 이해찬이가 지금 나설 이유가 없어요. 이것들이 이제 거의 벼랑 끝으로 다 밀려 떨어지기 직전인 거야. 그래서 최후의 수단, 아껴 써야 될 이해찬이가 직접 나설 수밖에 없도록 상황이 지금 종북 주사파들한테는 매우 불리한 절망적인 상황으로 가고 있다. 이거를 이제 이해찬이의 등장이 객관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자가 한 말 중에 중요한 말이 두 개 있습니다. 하나는 뭐 이재명이가 사퇴해야 된다, 이렇게 말이 많은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 중에 그런 거 주장하는 놈들은 합쳐봤자 10명밖에 안 돼. 나머지 150명은 이재명 지지를 확고하게 하고 있어. 그러니까 흔들리지 마. 이 얘기 하나 했어요. 이거는 다시 뒤집어서 얘기하면 이재명이가 엄청 불안한 위치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특히 지금 이낙연이가 곧 귀국하면 구심이 없어서 이재명이를 치지 못했던 비명 반명계가 이낙연을 중심으로 해서 이재명을 칠 수도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이 입장에서는 검찰이 이런 상황에서 체포 동의안을 다시 제출하면 국회에서 부결된다는 보장이 없는 거야. 이게 가결될 수도 있다라고 위기를 느낀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이가 위기가 워낙 심하니까 밀려 떨어져 죽느니 차라리 지가 먼저 뛰어내리겠다. 이렇게 해서 불체포 특권이라고 하는 걸 불쑥 선언을 한 거예요. 불체포 특권 포기를. 그러니까 그거는 쇼가 아닙니다. 이재명이가 그만큼 지금 자신의 처지가 위기적 상황이라는 것을 깨닫고 있다는 뜻이고, 그 이재명이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해찬이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우선 흔들리는 이재명이를 흔들리지 않게 붙잡아둬야 되니까 당내에서 이재명을 흔드는 배지들은 합쳐봤자 10명밖에 안 돼. 나머지 150명은 이재명을 튼튼하게 지지하고 있으니까 흔들리지 마. 이렇게 말하자면 지시를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그 이해찬이의 저 발언이 중간에서 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한 지침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 처음부터 끝까지 이재명 지지자들은 흔들리지 않겠지만 개딸들은, 그러나 비명 반명계가 굉장히 많거든요. 줄 잡아서 한 3, 40명은 되고, 그리고 여기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7, 80명 가까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한테 강력하게 쐐기를 박은 이 효과를 줘요. 이해찬의 발언이. 그만큼 지금 저 이재명이가 아주 절박한 위기에 몰려있다. 네,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대목은 뭐냐면
신문 믿지 마라. 다 그 기레기들이 하는 거다. 그러면서 유튜브 봐라 그랬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아직 여러분들은 KBS를 비롯해서 대다수 언론이 아직도 민노총, 언노련한테 장악돼서 여전히 그 종북 주사파의 그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 생각하잖아. 그런데 저 좌파들은 거꾸로 생각하는 거야. 대다수 언론이 이미 윤석열 쪽으로 돌아섰다. 이제 자기들은 믿을 게 좌파 유튜브밖에 없다. 이렇게 이해찬이가 생각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화끈하게 자유파 입장에 서는 언론이 별로 안 보여서 답답하고 짜증나고 화가 나지만, 그러나 가만히 보면 거의 대다수 언론이 이재명이가 뭐라 그러면 다 보도하잖아. 조국이가 뭐라 그러면 보도하잖아. 그거는 좌파들이 보기에는 아, 이제 대다수 언론이 돌아섰구나. 자기들 편에서 이제 저 우파 편으로 돌아섰구나. 그렇게 느끼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흐름이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게 사실이라면, 그러면 이 언론처럼 이런 민감하게 이 변화에 반응하는 집단도 없거든. 그러니까 알아서 길 거다 앞으로. 그렇게 저는 예상합니다. KBS고 MBC고 뭐 종편이고 신문사고 간에 아, 이게 이제 더 이상 저 이재명이 믿고 계속 쫓아갔다고는 자기들이 다 죽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뜻이고, 그러면 이제 자기들이 알아서 윤석열 정부한테 아첨도 떨고 윤석열 정부 쪽에 좋은 기사도 지것들이 알아서 써주고, 이런 식으로 조금씩 변화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그런 변화가 벌어지고 있다고 좌파들은 느끼는 거야. 근데 우리가 이 수반에 들어와 있어 갖고 그런 변화를 객관적으로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이영풍 기자 투쟁 현장에서 제가 설명드린 대로 저것들 거의 그 무너지기 일보 직전이에요. KBS도. 왜냐하면 KBS의 다수 구성원들이 이영풍을 지지해서가 아니고 윤석열 정부를 지지해서가 아니고 다수 구성원들이 김우철이 저거는 좀 너무했어 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리고 저것들 때문에 KBS 수신료 분리를 막을 수 없게 됐어. 워낙 저것들이 명분 없게 행동했기 때문에 KBS 수신료 분리 징수를 막을 방법이 없다. 그러면 KBS 수신료 분리 징수가 시작이 되면 어떻게 되냐? 지금 한 1년에 6천억 정도 하고 있는 게 1,000억으로 떨어질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연봉 1억씩 받고 할 일 없이 자리만 축내고 있는 것들 다 집에 가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수신료 분리징수를 막을 방법은 없어. 시행령으로 처리를 하는 거니까 막을 방법은 없어. 그런데 조금이라도 덜 깨지고는 싶은 거지. 그러니까 하루라도 빨리 김일철이 같은 몇 놈 엮어다가 그냥 희생양으로 갖다 던지고 자기들은 꼬리라도 끊고 살고 싶은 거야. KBS의 대다수 직원들이 뭐 그렇게 이념 편향이겠어. 그 사람들은 그냥 좋은 직장에서 월급 안정적으로 받고 동네 가서 나 KBS 기자다 그러면은 대접받잖아요. 그냥 그렇게 살고 싶은 거야. 자유파도 아니고 종북 좌파도 아니고. 그런데 그동안 세월이 종북 주사파가 큰소리 치는 그런 상황이었으니까 그쪽에 그냥 기대어서 눈치 보고 여기까지 온 거고, 이제 그게 아니다 싶으니까 이 사람들도 돌아서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난 1년간의 흐름이, 지난 1년 동안 우리 입장에서는, 자유파 입장에서는 야, 어떻게 권력 잡고도 저렇게 못하냐, 좀 화끈하게 좀 이재명이 잡아놓고 문재인이 잡아놓고 KBS, MBC 확실하게 개혁하고 왜 이렇게 못하냐라고 답답해 했지만, 그러나 권력이라는 게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지만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해낸 거예요. 그리고 이 흐름을 저것들이 먼저 느끼는 거야. 그래서 정말 다급해진 이해찬이가 튀어나오고, 그리고 꼬리 자르기를 하려고 그러고 막 그러는 것이고,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문재인이가 마지막에 알박기하고 같은 자들 있잖아. 이것들도 더 버티면 이제 감옥 갈 것 같거든. 그러니까 사표내는 놈들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사표내는 놈들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이 흐름이 조금 더 가속화되면 이제 저 종북주사파들이 그냥 무너져요. 그냥 무너져. 그러면은 남는 것들은 뭐냐면 진짜 핵심 활동가들이지. 저 간첩단하고 직접 연계되어 있거나 아니면 수십 년간 그 짓만 해가지고 다른 거는 하려야 할 수 없는 이 무능한 것들이 마지막까지 종북주사파 끈앞을 붙잡고서 버티는 거지. 대다수 시대 흐름이 그쪽에 가서 그냥 그쪽에 휩쓸려 갔던 그런 사람들은 알아서들 돌아오고 있다. 그렇게 제가 말씀드려요. 전체적으로 흐름이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가져도 됩니다. 그리고 이 흐름을 잘 유지 관리해 갈 수만 있다면 총선거도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예, 선거도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이 흐름을 잘 유지해 갈 수 있다면. 그런데 최근만 보면 말이죠. 최근만 보면 이런 흐름이 좋은 흐름에 찬물 끼얹는 자들이 나타나요. 몇 명. 예? 그 이제 이런 것들은 우리가 긴장을 늦추지 말고 딱 경계하고 있다가 그때그때 바로바로 쳐내야 돼. 자,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이 흐름, 이 좋은 흐름에 찬물을 끼얹는 것들이냐. 예를 들어서 민노총의 집회를 법과 원칙으로 강력하게 대응하니까 저것들이 꼬리 내리고서 그냥 흩어지잖아요. 법과 원칙이 민노총의 불법 집회를 못하게 한 것이지 유화정책이 그렇게 한 게 아니거든. 그런데 한 2주 전인가 당정회의 할 때 김문수가 너무 강경이라 가지고 한노총이 경사노위를 불참하기로 선언했다. 그러니까 한노총을 다시 대화의 장으로 집어넣으려면 김문수가 물러나야 된다. 이런 주장이 갑자기 튀어나왔어. 이거는 이 사안의 본질을 완전히 거꾸로 보는 거거든. 김문수와 같이 원칙론자가 버티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필요하면은 경찰을 동원해서 불법을 응징했기 때문에 민노총 저것들이 꼬리 내리고 감히 불법을 저지르지 못한 거잖아.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저것들이 불참 선언을 해서라도 자기들 불리한 걸 만회하기 위해서 불참 선언을 한 건데, 한노총이 불참 선언을 한다고 해서 경사노위라는 대화의 틀이 흔들리는 건 하나도 없잖아. 오히려 아이고 마 너네 같은 노동기족들하고는 대화하기 싫다. 안 그래도 잘 됐다. 대신에 우리는 MG노조하고 얘기하면 돼. 실제로 민노총이나 한노총 다 합쳐봤자 노동자 15%밖에 안 되거든. 나머지 85%는 한노총도 민노총에도 가입하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고 진짜로 어려운 사람들이야. 대다수 비정규직. 이런 사람들하고 우리가 대화하면 돼. 이렇게 당당하게 나가면 그야말로 한노총이나 민노총이 소수로 고립되는데, 한노총 그게 뭐라고 저것들이 불참 선언한다고 갑자기 김문수를 잘라야 된다 이런 소리가 우리 내부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게 찬물 끼얹는 거예요. 그 멍청한 발언을 한 게 누구냐? 이정식이요. 노동부 장관. 그러니까 나는 이런 자는 바로 잘라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야. 또 봐요. 제가 지난주 지지난주에 나도 잘 모르는 농막이라는 거 갖고 한 3번을 논평을 했어. 예? 그런데 이 농막이라고 하는 건 그래도 한 6평 정도 이동식 주택이라도 갖다 놓을 정도의 그런 정도의 경제적 여유가 있는 대다수 소시민 중산층의 꿈이거든. 그게 원호표겠냐고 도대체. 그게 우구리 보수표지. 근데 이거를 갑자기 뭐 규제한다 뭔다 해갖고서 이것들이 마지막에는 어떻게 갔어요? 농사 짓다 자는 사람은 괜찮고 그냥 놀러와서 자는 사람은 안 된다. 아니 그러면 자는 사람 깨워서 물어볼 거냔 말이야. 그래갖고서 한 3번을 논평을 했더니 결국 이것들이 백지화했어. 네? 규제 백지화했어. 그러면 아니 여러분들 박수치고 좋아할 일이 아니야. 규제 백지화로 끝낼 게 아니라 정황근이라는 자를 잘라야지. 네? 농림부 장관 망구에 소용없는 이 좋은 흐름에 찬물이나 끼얹는 이 자를 뭐하러 장관 주면서 월급 주냐고. 잘라버려야지. 네? 그렇잖아. 아니 자르를 많으면 안 되는데. 교육부 장관도 잘해. 교육부. 아니 지금 이제
사실이 이제 진실이 드러나고 있어. 윤석열 대통령이 교육 문제에 대해서 나름 고민해서 이거는 수능 문제부터 교과서 안에서 배운 대로 내되 그 내부에서 난이도 조절해서 변별력을 만들어 가자. 그러면 학교에서 배워서 시험 볼 수 있는데 뭐하러 학원 가냐. 그래서 사교육을 건전하자. 이런 방향으로 작년부터 이주호 불러다가 지시했다는 거거든. 작년부터. 그리고 올해 초에도 또 지시했다는 거거든. 그리고 이주호가 또 3월 달에는 그 수능 문제 그 내는 그 평가원이라는 데다가 또 지시했대거든. 그런데 이것들이 6월 달에 모의고사 보니까 예전처럼 똑같이 낸 거야. 예? 그 저 일타 강사들한테 돈벌이 시켜주는 킬러 문항이라는 게 그대로 살아있는 거야.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한 8개월 동안이나 여러 차례 지시했는데도 이것들이 까문개고 항명을 한 거지. 그런 것들을 어떻게 놔두냐고. 그래서 두 놈을 사표받았잖아. 하나는 대입국장, 또 하나는 평가원장. 그러면 사태가 이 정도 됐으면 이주호라는 자가 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원래 대통령의 지시의 내용은 이렇다. 그리고 우리 교육부가 이걸 제대로 받들지 못해서 이렇게 혼란이 발생하게 됐다. 이러고 소동 진화를 해야지. 지금 대통령 발언 나오고 난 다음에 며칠 동안 이것들이 아무것도 안 했다. 그러다가 밀려서 어제야 비로소 사과한다 그랬어. 그러니까 이 좋은 흐름에 자칫 입시제도 문제를 잘못 따라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욕을 먹을 수도 있는 위기 상황이 발생한 거예요. 그게 이제 2, 3일 만에 수습은 됐죠. 알고 보니까 저 이재명이도 대선 때 킬러 문항 그거 없애자고 했던데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나면서 그래서 다시 반전에 반전을 거듭해서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의 교육개혁 방향이 옳았다는 걸로 되게 정리가 되고 있어. 그런데 이 과정에 이 혼선의 책임이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잖아. 그러면 이런 자는 그냥 잘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구체적으로 예를 든 게 세 사람이죠. 교육의 이주호, 그 다음에 농막 문제 관련해서 농림부 정황근이, 예? 그리고 노동 문제 관련해서 이정식이. 이런 정도는 쳐내야 되는 거예요. 쳐내면 어떤 효과가 있냐. 당장 그 자리에 대통령의 통치 철학을 잘 이해하고 받들어서 열심히 일할 사람들이 그 자리에 들어감으로써 내각 전체가 긴장하고 바뀌는 효과가 있어. 두 번째는 이렇게 하면 일 잘하는 사람은 고난을 더 주고 일 못하는 사람은 바로 자른다고 하는 일벌백계의 원칙이 세워지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장관만 쫄겠어? 100만 공무원이 다 쫄게 돼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공무원들을 다 잡는 거거든. 대통령이 이런 인사권을 행사하지 않고 맨날 불러가지고서 열심히 하자고 해서 움직이는 자들이 아니에요. 다 큰 것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사권은 이렇게 써야 비로소 공무원들이 분기가 잡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흐름은 좋은데 윤석열 대통령도 사람이고 또 이 집권 세력의 주요 핵심 인사들도 다 사람이기 때문에 이 좋은 흐름에서도 실수는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실수를 리얼타임으로 타이밍 놓치지 않고 리얼타임으로 바로잡고 책임을 묻고 그리고 인사를 하고 하는 이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국면이 됐어요. 선거가 이제 10개월밖에 안 남았어요. 4월 10날이니까 지금 6월이잖아 벌써. 10개월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집권 세력으로서 총선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공격받을 일은 많아. 공격받을 일은 많고 우리가 이 집권 세력이기 때문에 야당을 공격해서 선거를 치르기는 쉽지 않아요. 예, 우리는 심판받는 입장이고 공격받는 입장이기 때문에 특히나 실수가 없어야 돼. 그리고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없을 수는 없는데 그 실수가 나타났을 때 이걸 관리할 수 있는 위기관리 시스템이 잘 작동해야 돼요. 위기관리 시스템이 잘 작동하려면 우선 이게 작은 실수인지 큰 실수인지를 순간적으로 판단할 수 있어야 돼.
아, 이거는 하루짜리다. 아, 이거는 일주일 간다. 야, 이거는 우리가 잘못하면 한 달 이상 가겠다. 이런 판단을 그 사안이 발생했을 때 순간적으로 할 수 있어야 돼. 한 달, 하루 가는 거면은 그냥 무시하면 돼. 일주일 간다 그러면 어떻게든 대응을 해야 돼. 근데 이게 한 달 정도 갈 이슈다 그러면 TF 구성해서 중장기 대책을 세워야 돼요. 예,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위기관리 시스템이 작동이 돼야 돼요. 제가 지금 제일 걱정하는 거는 대통령 주변에도 또 집권당에도 이런 경험과 이 대처 능력을 갖추고 있는 TF가 아직 없는 것 같아요. 예, 그게 조금 걱정스러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 방송을 들으시면 아침 저녁으로 별것도 아닌 것 같은 얘기도 내가 강하게 할 때가 있고, 또 사실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장관 사퇴하라고 막 요구할 때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거 이 TF가 가동이 되면 제가 굳이 그런 악역까지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그게 없는 상태로 내가 판단을 하기 때문에 당분간 그 TF가 구성돼서 돌아가기 전까지라도 고성우 TV가 여러 역할 중에 그런 위기관리 조기경보 시스템 역할도 할 수밖에 없다. 내가 그렇게 판단하고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뭐 다행스러운 거는 농막 경우는 한 3일 만에 결론이 나고, 예, 그 경산호위 부분은 한 이틀 만에 다시 대통령이 김문수한테 힘실어 주잖아요. 예, 예, 그런 식으로 고성우 TV에서 발신하는 메시지, 그리고 고성우 TV가 그 계속해서 발신하는 경고, 이런 것들을 여권에서 어쨌든 열심히 모니터링하고, 또 그것이 이유 있다고 판단하면 어쨌든 현실로 반영하기 위해서 자기들 따내는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직 우리 여권이 공맥경화에는 안 걸린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제가 이러한 프로토콜에서 방송을 하기 때문에, 이 같은 프로토콜에서 지형 속에서 방송을 하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일부러 세게 때리는 것도 있고 일부러 톤을 확 낮춰서 할 경우도 있어요. 또 한참 하다가 갑자기 뚝 끊을 때도 있어. 더 나가면은 좌파들한테 정보를 주는 거가 돼서, 예, 거기까지 하고 딱 끊어야 될 때도 있어요. 예, 그리고 그런 걸 그때그때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도 못 드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아서 이해하세요.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지금 우리가 어디에 와 있고, 대충 지금의 우리 자유파가 처해 있는 그 프로토콜이 어떤 상황인지 1년 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바뀌었다. 우리는 일상 속에서는 잘 못 느낄지 못하도 많이 바뀌었다. 단적으로 오늘 같은 경우가 3년 전에 문재인 종북 주사파 정권 때 있었으면 여러분들 다 경찰서 끌려갑니다. 뭐 감옥까지는 안 가더라도 2, 3일씩은 구류당해서 고생해요. 그리고 다 신분증 보여줘야 되고 그래. 그러니까 이런 변화를 우리는 3년 전과 오늘을 딱 그 흑백 사진으로 해서 이렇게 비교하면 확 나오지만, 우리가 늘 시간의 연속선에서 살기 때문에 어제 안 그랬으니까, 그저께 안 그랬으니까 오늘 우리가 이런 것도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이렇게 하고 가지만, 조금만 시간을 길게 보면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변화를 늘 인식하고 전략적으로 움직입시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예전에 그 문재인이가 국회의원 나왔을 때 붙었던, 부산서 붙었던 손수죠. 청년 단원입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에 또 저도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어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최고예요. 오늘 부산에서 온 건 아니고요. 네. 제가 지금은 저기 조금 위에 있습니다. 동두천 쪽에.
예,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보다 조금 더 가깝게 올 수 있었고요. 오늘 만나 뵙게 돼서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또 앞으로 우리 고성국 박사님께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일, 그리고 또 우리 정부 나라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일 있으면은 또 열심히 다시 한번 노력해보는 손수조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 서구에서 구의원을 하고 있는 김동혁입니다. 인사드립니다. 1년이 지났지만 1년 전에 제가 길을 못 찾고 여기저기 방황하고 있을 때 고성국 박사님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지금 이렇게 작은 직분이지만 일을 하게 되었고요. 그때 마음 잊지 않고 박사님 도와주신 대로 열심히 청년의 패기와 열정과 혁신하는 마음을 가지고 항상 열심히 하는 김동혁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되게 영광이고요. 앞으로도 고성국 박사님 뒤에서 열심히 서포트하고 젊은 패기로 항상 도울 수 있는 청년단 김동혁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인천에서 박형석이고요. 네, 여기 아니고 청년단 때문에 또 이렇게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박사님이야 또 여러분들 다 같이 아비고 한번 화이팅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비고 화이팅!